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사우디 리야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리야드는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전을 펼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도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구 197바퀴를 도는 유치 과정에서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북한이 최전방 감시 초소를 복원한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다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앙동은 파멸의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부근에서 관광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객 18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문경에서는 화물차가 공사를 알리는 신호차를 들이받는 등 밤사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도에서 공사 중이던 터널이 붕괴하며 갇힌 인부 41명이 사고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팀은 관을 통해 인부들에게 산소와 음식을 공급해왔습니다. 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아쉬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투표 결과 승자는 부산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결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우디 오일머니의 벽은 높았습니다. 첫 소식 파리에서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대했던 대역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30년 엑스포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총 172표 중 119표를 얻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은 29표,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리야드는 결선 투표 없이 그대로 개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마지노선 110표보다 9표를 더 얻어 1차 투표에서 개최권을 따냈습니다. 반면 1차 투표에서 사우디의 가결 종족수인 3분의 2 득표를 저지하고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렸던 우리 대표단의 전략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최종 PT는 물론 막판까지 현지에서 유치 총력전을 벌였던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실도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며 밤늦게 응원해준 부산 시민들과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단은 예상치 못한 완패의 이유로 세계적인 경제난에 쏟아내는 사우디의 오일머니 물량 공세, 개최지 대륙별 안배 등을 꼽았습니다. 1년 반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여정은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2035년 엑스포 유치 제도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아쉬운 탈락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사우디의 막강한 오일머니와 한 국가별 한 표라는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태평양의 조그만 나라들이 이 표를 사우디의 대규모 물량 공세에 뺏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어서 장덕진 기자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인구는 11만여 명으로 자원이 없다 보니 외부 원조나 관광에 의존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182개 회원국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는 49개국, 태평양 도서국은 13개국, 카리브 공동체는 14개국이나 됩니다.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개발도상국입니다. 투표에서는 인구 10억 명이 넘는 인도나 중국, 선진국인 미국, 유럽 국가와 똑같이 모두 한 표씩 행사합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표심을 얻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돈 1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이들 국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정상회의까지 개최하며 경제성장의 노하우와 한국 기업들의 투자 약속을 무기로 맞춤형 전략을 썼지만 당장 외국 자본 유치가 시급한 국가들의 표심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이처럼 1국가 1표 방식이 유지된다면 모든 국제 행사는 민주주의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보다는 돈을 앞세운 국가가 언제나 개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우디가 워낙 개도국을 파고들면서 그렇게 물량 공세를 통해 가지고 표를 확보한다는 이건 어딘가 매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총성 없는 외교 전쟁을 벌였던 이번 유치전은 자본 앞에서 승부가 갈렸다는 아쉬움과 제도 개선의 여지를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부산 시민들뿐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개최지 결정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부산에서는 오늘 새벽까지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응원전이 열렸습니다. 아쉬운 결과였지만 시민들의 열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부산에서 안진우 기자입니다.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깃발과 부채, 팻말을 흔들고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부산의 엑스포! 2030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전이 열린 부산 시민회관에 시민 1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열띤 응원전은 밤을 잊은 채 계속됩니다. 오후 10시 30분쯤 프랑스 현지에서 마지막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대형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숨죽여 화면을 지켜보는 시민들. 자정을 넘어서도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새벽 1시 20분쯤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적이 흐릅니다. 밤을 지새우며 응원전을 벌인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실망감도 크지만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또 도전을 해야 된다고 너무 서운합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보여준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염원과 열띤 응원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산 시민을 비롯해 정부 그리고 기업, 부산시가 원팀이 되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성과를 남겼다라고. 아쉽게 유치엔 실패했지만 부산의 더 나은 미래로 향한 항해는 계속되길 시민들은 기원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유치 활동을 위해 이동한 거리만 지구 197바퀴. 엑스포 유치에는 고배를 마셨지만 정부와 기업은 한 팀이 돼 총력을 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은 회원국 정상과 관료들을 거의 다 만나 지지를 호소했고요. 기업인들도 지역별로 나눠 득표 활동에 나섰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그간의 열띤 여정을 모아봤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1호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96개 국가와 150여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4차 프리젠테이션에 직접 연사로 무대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is ready. 감사합니다.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상직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도 세계 곳곳으로 향했습니다. 기업들의 지원도 두드러졌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기업들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국가들을 전담해 유치 활동을 펼쳤고 파리 시내 곳곳에 버스와 택시 광고판을 통해 부산 엑스포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재계 총수와 경영진도 지구를 197바퀴 돌며 175개국에서 주요 인사 3천여 명을 만났습니다. 민간 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목발 투혼과 이코노미석 탑승 등 유치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The Busan Expo is going to be offered that this is a kind of a solution platform. 비록 유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민관이 누빈 세계 곳곳은 친한 영토로 바뀌어 또 다른 대한민국의 네트워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전,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빛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와 핵심 광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 못했던 시시장 개척은 물론이고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 교두보를 마련한 건 의미 있는 성과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전 선두에는 우리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롯데 등 주요 5대 그룹이 전체 교섭 활동의 구할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대한상인은
신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 등 부수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민관 합동경제사절단은 1년 넘게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를 비롯해 전 세계 모두 98차례 파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미국과 중국, 유럽에 편중했던 경제 영토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EU와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고 디지털 경제 전환 구축을 추진하는 국가와는 인공지능, 5G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은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와 니켈, 흑연 등 핵심 광물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엑스포 유치 노력 과정에서 이뤄진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가 신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유치전을 통해 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역 확대는 물론 공급망 다각화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복원한 데 이어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도 권총으로 무장하며 9.19 군사합의를 또다시 어겼습니다. 북한의 대응에서 유엔사도 경비 요원들의 무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겨냥해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북한은 GP 복원 작업에 착수했고 JSA 북측 경비 요원들의 권총 착용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기관총 등 화기를 추가로 반입하는 등 도발 수위가 고조되면 우리 측의 재무장 역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 경비 요원들도 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확한 무장 수준은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JSA는 한미가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유엔군 사령관이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 교체 이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현 상황 관련 군사적 조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조치 복원 움직임에 국방부가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남북 양측의 군사적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최근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으로 미국의 백악관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인터넷에도 백악관 사진이 많이 있다며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제공할 정보는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위성사진 촬영 주장에 인터넷에서도 관련 정보가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Have anything further to provide? I will say that there are plenty of images of the Pentagon and the White House online too. I'll just leave it at that. Yep.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했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That it involv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but beyond that, at this point, I'm not going to have any further details to provide. 이어 성공 여부에 대해 무엇인가 궤도에 진입하려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지구 주변 궤도에 지속해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감시초소 복원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 여부와 그 능력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북한에서 선거는 당이 정한 후보의 찬반을 묻는 방식이다 보니까 투표 결과는 늘 찬성률 100%였고 그러면서 국제사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선거에 경선을 도입했습니다. 실제 선거에서 반대표도 나왔는데요. 67년 만에 찬성률 100%가 깨졌습니다. 어떤 의도일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적힌 서로 다른 투표함이 놓여 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록색 찬성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지난 26일 북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장면인데 조선중앙TV는 선거 결과를 공개하며 이례적으로 반대 투표율을 보도했습니다.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 대하여 찬성 투표한 선거자는 99.91%, 반대 투표한 선거자는 0.09%이며 100% 찬성표만 나오던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온 건 지난 1956년 이후 67년 만입니다. 지난 8월 선거법을 개정한 북한이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체제가 공고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찬반 투표함이 분리된 것부터 실질적 선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구분이 많이 크는 것 자체가 일단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거죠. 북한이 반대를 허용하고 그러나 당의 선택을 인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연출이지. 이렇다 할 경제적 성과가 없는 북한이 눈속임용 변화로 민심을 달래고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내년 3월 국회의원 선거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민주적 선거를 치르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전교 부회장이 된 초등학교 자녀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자 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가 고발됐습니다. 학교는 민원으로 업무가 어려울 지경이라며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 교육청이 나섰습니다. 강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며 당선 무효 처리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당선 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과 행정심판을 남발한 학부모는 맘카페에도 비방글을 올리다가 결국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정보공개 청구 300여 건 등 민원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의 정보공개 청구 요청 항목에는 자녀의 당선 취소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였고 해당 학교 교감은 민원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희초 사건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우려가 커진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학교 방문 예약제는 오늘부터 서울의 유초중고 68곳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시범 운영 대상 교육시설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를 검색한 뒤 방문 목적과 대상을 입력해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방문이 지나치게 많거나 악의적일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앞으로 10달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 전 시장 제보로 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시 경쟁자였던 야당 후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 첩보를 전달해 황 전 청장이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해밀턴 호텔 주변 도로에 불법 건축물을 세우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턴 호텔 대표 이모 씨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 지구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토지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등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화물차와 관광버스가 추돌해 승객 18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경북 문경에서는 화물차가 공사를 알리는 신호차를 들이받아 신호차가 20m를 날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색 관광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사람들을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어제 저녁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복명 2교에서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3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8명은 다 병원 이송됐어요. 중상 2, 경상 16입니다. 운전자 1명 부상 없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견인차가 하천에 떨어진 신호차를 끌어올립니다. 어제 저녁 경북 문경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비탈면 보수작업 공사를 알리는 신호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신호차가 20여 미터를 날아가 도로 아래로 떨어져 폐차를 해야 할 만큼 크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음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 출전도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이윤남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은 1시간 넘는 회의 끝에 결국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황의조는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는 사실상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도 황의조는 이번 달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여기에 2차 가해 논란까지 벌어져 축구 팬들의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를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Until there's nothing really concrete, there's no problem for Ijo. He's part of our team. 거센 비판을 받은 축구협회는 결국 황의조가 국가대표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고 대표팀 제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식 징계 논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늑장 조치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대구 교도소가 52년 만에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재소자들을 옮기는 대규모 이송 작전이 펼쳐졌는데 무장경찰 300명의 삼엄한 경계 속에 재소자 2,200여 명이 이송됐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대구교도소 입구 앞 도로입니다. 울타리 너머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삼엄한 경계 속에 경찰 이륜 자동차와 순찰차가 출발하고 그대로 법무부 이송버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구교도소가 52년 만에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18km 정도 떨어진 합인면으로 이전하면서 대규모 이송작전이 펼쳐진 겁니다. 탈주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하늘에선 헬리콥터가 감시하고 버스는 일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한 채 달렸습니다. 재소자 중에는 성착취물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각각 운현욱과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범 김성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중에는 헬기가 떠 있고 땅에는 호송차가 30대 40대 줄을 서 있고 사형수 12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 많이 무서웠죠.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경찰은 실탄을 장전한 권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기동대와 특공대, 형사 등 경찰관 300여 명을 후송작전에 투입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전날부터 재소자와 무기류를 옮기기 시작한 데 이어 대형버스 30여 대를 동원해 재소자 2,200여 명을 이감했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은 1971년 지어진 기존 교도소가 화원읍 시가지에 자리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됐습니다. 산책로라든지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문화예술시설을 저희가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경비 시스템을 갖춘 새 대구 교도소 시설 중 다목적 체육관과 어린이집, 축구장 등은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개방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의사복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의 서려경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한국여자 프로복싱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에 이어서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도전합니다. 다음 달 9일 세계 정상으로 향하는 전초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상대는 태국의 쿨라티다 쿠에사놀 선수로 서 교수의 통산 전적은 7전 6승 1무, 쿠에사놀은 7전 6승 1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투하는 의사 서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에 복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한국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목표는 국내 복서 최초의 메이저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이라네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청와대가 다음 달 6일부터 11일까지 밤의 산책 동절기 행사를 엽니다. 청와대에 깊어가는 겨울밤 야경을 느낄 수 있는 밤의 산책 행사. 이 기간 매일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행사가 운영되는데요. 하루 최대 2,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입장권은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던 본관 세종실이 청와대 개방 이전의 모습으로 재현돼 최초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관저에서 상춘제 길목에 있는 치유의 길은 별빛처럼 연출한 조명 속을 거닐 수 있어 묘미라고 하네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콘서트 도중 숨진 팬의 유족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현지 시간 2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연 마지막 콘서트에 아나 클라라 베네비데스 마차도의 유족을 초청했는데요. 유족은 콘서트를 관람하고 클라라의 사진이 프린트된 셔츠를 입은 채 스위프트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클라라는 앞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스위프트의 콘서트 도중 갑자기 정신을 잃은 뒤 사망했는데요.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공연장 내 체감 온도는 60도에 육박했다고요. 이후 스위프트는 SNS를 통해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 날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회 의원과에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합니다. 지난 10일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18일 만에 다시 낸 건데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에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열리기로 확정되어 있는 본회의니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지난 9일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취소하면서 본회의는 종료됐고 표결도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인 만큼 정치적 목적에는 응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탄핵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낸 좀비 탄핵안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창작 소설에 불과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부하내동에 정쟁용 본회의를 여는 것이야말로 의장 탄핵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만 난무한다면서 그 원인을 이재명 대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신당 창당의 가능성까지 열어놔 파장이 예상됩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민주당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참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당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꼽았습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먼저 규정한 걸 보고 경악했다. 거기서부터 많이 어그러졌다면서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 혁신을 요구하는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선 서로 상의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고 동조했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대표의 이런 작심 비판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이 오늘 대표님 좀 겨냥해서 민주당 좀 작심 비판했는데 좀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으로 가자 지구의 구호 물품 반입이 허용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물자 부족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숨진 사람보다 질병으로 숨지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는데 임시 휴전 대신 영구 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중심 도시 칸 유니스의 한 주유소입니다. 연료를 구하려는 차량과 사람들이 몰려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식수 배급소에도 깨끗한 물을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으로 가자지구에 구호 물품이 반입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기만 합니다. زي ما انتم شايفين الوضع كيف بالتهدئه ومن غير تهدئه برضه الناس مش لا كهرب ولا ميه ولا اي حاجه من سبل الحياه. وشايفين العالم كيف يعني بالدور بعبوا ميه.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만 15,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으로 폭격보다 질병으로 숨지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ventually we will see more people dying from disease than we're even seeing from the bombardment if we are not able to put back this health system. 국제사회는 임시 휴전이 아닌 영구적인 휴전으로 전환돼야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의 정보수장이 만나 휴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휴전을 추가로 연장하는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인도에서 공사 중인 터널의 천장이 무너져 그 안에 갇힌 인부 41명이 사고 16일 만에 극적으로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잔해를 뚫고 집어넣은 지름 80cm의 관을 통해서 빠져나왔는데요. 관을 집어넣는 과정에 드릴이 고장나 이 막판엔 직접 손으로 흙을 파내야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노란색 안전모를 쓴 남성이 철제관을 통해 빠져나오자 사람들이 감격에 포옹을 하고 또 다른 남성은 괜찮다는 걸 보여주듯 V자를 그려 보입니다. 꽃목걸이로 생환을 축하받는 이들은 모두 터널 공사를 하던 중 산사태로 천정이 무너져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인부들입니다. 구조된 41명은 곧바로 응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각으로 12일 새벽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 지역에 건설 중이던 고속도로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입구에서 2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약 60m 길이의 천장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구조팀은 사고 직후 철제관을 넣어 고립된 사람들을 구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계속해서 드릴이 고장나 막판에는 손으로 흙을 파내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उसमें मैनुअल अभी करा जा रहा है ऑगर से हमारे सरिये वगैरह आ रहे थे तो काम रुक रहा था थोड़ा अभी ये मैनुअल चालू हो गया है. 고립된 인부들은 그동안 먼저 투입된 더 작은 관을 통해 산소와 음식, 약품 등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미국은 지금 곳곳에 연말 분위기가 물씬이라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 주관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도 공개됐습니다.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열심히도 꾸몄다고요?
커다란 크리스마스 화환이 내걸린 백악관 입구. 안을 들여다보니 복도를 가득 채운 장식과 8마리의 술록이 끄는 산타 썰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캐럴까지 이곳은 이미 크리스마스입니다. 매년 연말 영부인 주관으로 꾸며지는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 공개 현장인데요. 질 바이든 여사에겐 벌써 3번째 행사가 된 올해 주제는 마법, 경이로움, 그리고 기쁨. 백악관을 찾는 이들이 이 장식을 보며 아이처럼 즐기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98그루의 트리와 14만 개가 넘는 조명, 이 정도로 공을 들였다면 누구라도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겠죠. 지금은 많이 대중화된 스카이다이빙이라지만 여전히 쉽게 즐기긴 잘 엄두가 안 나는 게 현실이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텐데요. 이분들의 도전이 더 특별한 이유입니다. 밝은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는 두 남성. 그레그 에벗 미국 텍사스 주지사와 2차 대전 참전 용사인 알 블라슈키입니다. 스카이다이빙에 나서는 이들의 도전, 각각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래전 입은 부상으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에벗 주지사. 온전치 못한 다리지만 하늘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백전 노장은 이래봬도 기네스북 남성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100살이 되던 2017년 처음 하늘을 날았고 3년 전 세운 자신의 기록을 이번에 또 한 번 넘게 됐다고요? 두 남자의 특별한 도전,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린다고 아무 때나 박수갈채를 받는 건 아니겠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한 남자가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 안.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겨 일어나는 승객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뉴올리언스 루이 암스트롱 국제공항.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고 날개 위를 걸어다니다가 활주로로 뛰어내린 건데요. 혹시 모를 테러의 위험에 승무원들은 급히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공항 직원들에게 붙잡힌 해당 승객의 정체는 30대 미국인 남성. 무기를 소지하진 않았지만 정신질환이 의심돼 경찰 조사 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이 소동에 비행기는 2시간가량 연착됐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고등학생 때인 17세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비는 1,148조 8천억 원, 노동소득은 1,040조 원으로 108조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0세부터 26세까지는 계속 적자였는데 특히 17세에 교육지출 등으로 가장 많은 3,500만 원을 썼습니다. 27세부터는 흑자로 돌아섰고 43세에 가장 많은 3,900만 원의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달 연속 올라 5%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5.04%로 올해 2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의 상승폭이 0.23%포인트로 변동형 금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넉 달 연속 나빠졌습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7.2로 10월보다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란 뜻인데 지난 7월 이후 4달 연속 하락세에 석 달 넘게 100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0월과 같은 3.4%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억대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리던 고액 체납자 562명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체납자들의 집에서는 5만 원권 현금 돈다발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혁근 기자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가정집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는 겁니다. 베란다에 숨겨놓은 돈다발을 들킨 체납자는 금고 안엔 아무것도 없다고 우깁니다. 사실 없어요. 하지만 눈썰미 좋은 조사관이 금고 밑에서 현금 수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조사에 앞서 자해를 하더니 금고 앞에선 조사관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세금 50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는 금고를 열어주며 아쉬워합니다. 일단 볼게요.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뒤 돈을 배우자의 집에 숨겨놓는 치밀한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인 또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한 고액 체납자 562명 가운데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운영자도 25명이나 포함됐습니다. 한 유튜버는 음식 관련 영상으로 1년에 5억 원 이상 벌고 있지만 세금은 수년째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춥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철원 영하 6.5도, 서울도 영하 3.9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좀처럼 쉽게 꺾이지 않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밤까지 전국 곳곳에 약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추위 속에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한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6.1도, 울진은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대구는 7도 선에 그치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